야, 이거 좀 재밌어지는데요. 드디어 소비자들이 그렇게 원하던 차가 나온다고 해야 할까요? 최근에 잠깐 자료를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현대차가 아이오닉2 개발에 돌입했다고 했잖아요. 저가형 전기차 시장에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는 건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체감할 만한 소식과 변화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아이오닉2부터 현대차 그룹에 찾아올 변화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 구매자들한테도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이오닉2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보급형 전기차입니다. 지금 팔리고 있는 아이오닉5나 아이오닉6급들은 보조금을 받아야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차 가격하고 비슷해지잖아요. 그런데 아이오닉2는 3천만원 내외, 적어도 2천만원대로도 형성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오닉2는 그간 소식이 뜸해서 그렇지 원래 나올 수밖에 없는 차이기도 하죠. 시장 분석 측면으로 보면 저가형 전기차가 나머지 수요를 잠식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해서 현대차 그룹 차원으로 보면 이미 가지고 있는 계획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이오닉2를 출시해서 2030년까지 글로벌 3대 전기차 지주사가 되겠다는 계획을 달성하겠다고 했잖아요. 즉 중간급 이상 전기차로는 기술력 과시를 하거나 테슬라처럼 혁신적인 것들을 내세우고 아이오닉2 같은 차들로는 판매량과 점유율을 잡아서 글로벌 전기차 그룹이 되겠다, 이런 거죠. 크리스토프 호프만 유럽 마케팅 부사장이 아이오닉2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여름에 폭스바겐이 ID2 올 콘셉트카를 공개했고 폭스바겐이 중요하게 밀고 있는 저가형 전기차라서 포부도 상당하죠. 단순히 차 가격만 낮추는 게 아니라 배터리팩 가격도 이 차를 통해서 낮추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콘셉트카가 공개되니 호프만 부사장은 보급형 전기차 아이오닉2를 개발 중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상 스펙도 여러가지 루트로 언급되고 있는데 1일 충전 주행 거리가 최소 400km는 될 거라고 하죠. 그리고 아이오닉2부터 중요한 게 뭐라고 했나요? 플랫폼이 세대 교체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23 인베스터 데이에서도 공개된 IMA 플랫폼의 핵심인데 현대차가 설명한 내용만 봐도 지금 사용되고 있는 EGMP보다 상당히 진전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잖아요. 비용 절감이 가능한 이유는 플랫폼 활용도가 높아서 수용차뿐만 아니라 대형 SUV와 픽업트럭까지 거의 모든 차급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고 심지어 제네시스 플래그십 모델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게 큽니다. 이전까지는 체감이 어려운 할인이라던가 저가형 신차를 출시한다는 말만 나왔을 뿐이고 심지어 대부분 폭스바겐이나 르노 같은 해외발 소식뿐이었는데 이제는 국내 기업으로부터 차세대 플랫폼을 활용한 저가형 전기차 소식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 이게 아이오닉3냐 아이오닉2냐 말이 많은데 일단 대부분이 아이오닉2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출시 시기도 중요한데 2025년쯤이라고 하거든요. 이때면 폭스바겐도 아이오닉2를 출시하고 르노5도 출시될 거라서 가격 경쟁 싸움이 치열해지는 건 당연하죠.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이 급증할 거라는 전망도 있잖아요. 지금은 과도기고 2025년을 기점으로 재정비 이후 다시 보급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전까지 바로잡아야 할 게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어쨌든 국내 기업이고 한국 시장 판매량이 글로벌 시장에서 두 번째로 많을 정도로 중요하기도 하잖아요. 하이브리드 차가 잘 나가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전기차에 집중해도 되나 싶을 수도 있는데 이건 말해 뭐하나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냥 회사 단위로 봐도 글로벌 3위를 하고 있는 거대 기업이잖아요. 전기차 판매량은 어쨌든 상승세입니다. 올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 개국에서 주춤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절대적인 판매량이 하락세를 타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우리나라 친환경차 수출 대수가 70만 대를 넘을 거라고 합니다. 이건 역대 최다 기록이기도 하면서 전기차 수출 물량이 크게 늘어난 덕이라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집계된 친환경차 수출량은 66만 2,300대가 넘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2.5%가 늘어난 겁니다. 월간 수출량이 친환경차만 6만 대 정도고 이 덕에 올해 말에는 총 수출량이 70만 대를 넘어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연간 친환경차 수출량이 70만 대를 넘은 건 처음입니다. 2020년에 27만 대였던 게 2021년에 40만 5천 대, 2022년에 55만 5천 대 이렇게 꾸준히 늘어왔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올해 처음으로 전기차 수출량이 하이브리드 차 수출량을 넘어설 거란 겁니다. 친환경 차이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도 포함되잖아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기차는 31만 6,600대 넘게 수출됐고 하이브리드 차는 7만 대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수출량만 봤을 때는 전기차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5% 넘게 늘었지만 하이브리드 차는 6.5%밖에 안 늘었다는 거죠. 모델별로 보면 아이오닉5랑 EV6가 수출 물량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나라나 일본 시장만 놓고 보면 하이브리드 차가 대세인 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수출 물량만 봤을 때는 전기차도 집중할 필요가 있고 현대기아차가 방향을 잘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봐도 방향 제시를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현대기아차는 나쁘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단위로는 전기차를 열심히 만들어서 수출하고 국내 시장은 하이브리드 차로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건 뭘까요? 대략 시기를 2030년까지라고 생각하고 이때면 진짜 전기차 비중이 꽤 많이 올라와서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하이브리드 차가 차지할 건데 근본적인 취지가 뭔가요? 전기차랑 하이브리드 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고 있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라면서요. 지금 LPG 트럭이 디젤 트럭을 대체하기 시작했죠. 1톤 LPG 트럭이 10만 대 정도 팔려서 주력 모델로 자리 잡고 연간 1만 킬로미터로 운행한다 쳐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1년에 1.6만 톤, 질소 산화물은 106만 톤을 저감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하이브리드 차를 장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 벌기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왜 하이브리드 차가 많이 팔리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게 전기차가 비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것도 한몫합니다. 이미 자료도 충분히 나와 있잖아요. 전기차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충전이 불편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중간 과정이 필요하고 지금은 과도기입니다. 이 과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 친환경차 시장 구축의 결과가 달라질 건데 일단 하이브리드 차를 중간 과정 삼도록 하고 이렇게 살짝 여유가 생긴 틈에 충전과 정비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필요한 이유가 이미 우리 정부는 내년도 전기차 관련 예산에서 충전시설 예산 규모를 늘린다고 합니다. 이게 좀 걱정인 게 이번에도 역시 충전 관련 예산을 늘렸다는 말뿐이지 개인 단위 보급을 늘리겠다는 건지 충전소 단위로 늘리겠다는 건지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없는 수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전기차 구입이 주춤했다는 이유 때문에 내년 구매 보조금 예산도 줄어드는 건데 거의 2천억 원 가까이 줄어들 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전기차는 계속 가격이 내려올 거고 결국은 보조금 없이도 구매가 가능한 수준으로 시장 가격 자체가 형성될 겁니다. 정해진 예산을 인프라 구축에 얼마나 실효성 있게 투입하느냐가 중요해질 거고 그래야 전기차 비중이 50%가 됐을 때 잡음도 없을 뿐 아니라 전기차가 말 그대로 대중화가 될 거란 말이죠. 사용차는 오히려 문제가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PBV다 뭐다 해서 버스나 배달 서비스에 쓰이는 차들은 전기차로 전환되는 게 빠를 거라고 하잖아요. 어차피 얘네는 차고지에서 대부분을 충전하고 정해진 구역만 돌아다니기 때문에 충전 인프라 문제가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겁니다. 문제는 승용차란 건데 여기서 잘 구분해야 하는 게 유럽을 비롯해서 자동차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 그 중에서도 전기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잃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도 나오고 자기들 마음대로 IRA도 발표하면서 다른 나라 전기차를 규제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 시장이 축소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유는 유럽도 전기차 비중은 상승 중이란 말이죠. 지금은 과도기라서 차주들도 문제를 인식하고 불편함도 어느 정도 납득하면서 감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정부도 발맞춰 움직여줘야 하는 이유가 유럽이나 미국과 다르게 우리는 아파트 중심의 거주 형태잖아요. 작은 주차 면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전기차 인프라 구축에 더욱 고도화된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게 필요한지 고민하고 이걸 중심으로 개발과 사업 추진을 이어가야 한다는 건데 지금은 그냥 시민들이 보기에 이런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인프라 얘기를 할 때마다 개인 단위로 보급해야 할지 충전소 단위로 보급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가장 현실적인 건 개인 단위 보급을 늘리는 거겠죠.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처럼 해서 주차장 기둥에 충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단말기를 설치하고 차주들이 개인 충전기를 활용해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보급이 되든 말든 할 거란 겁니다. 일단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개선할 점도 찾을 거잖아요. 여름마다 전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할 건지 아파트마다 전력 소모 한계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할 건지 주차면 부족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건 또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렇게 근본적인 단계부터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결국 자국 시장이 탄탄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베트남 자동차 회사들의 한계가 뚜렷한 이유를 설명할 때 뭐라고 했었나요? 기본적으로 베트남은 자국 자동차 시장이 탄탄하지 못한 점 이게 발목을 잡는다고 했죠.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도 자동차 시장 활성화가 굉장히 둔한 곳입니다. 자국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데이터가 쌓일 겁니다. 제품에서 어떤 걸 개선해야 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이런 모든 데이터가 곧 시장 경쟁력이 될 겁니다. 현대차 그룹을 비롯한 우리 자동차 기업들도 저가형 전기차 시장을 잠식해야 할 겁니다. 이미 개발에 들어가기도 했고 우리나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전기차 비중 자체가 늘어나는 건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침 과도기에 접어든 지금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